안녕하십니까. 김원영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탐정 전문가 자격증 양성과정 제5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탐정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탐정의 유형에는 법률 탐정, 기업 탐정, 부동산 탐정, 재정 탐정, 보험 탐정, 경비 탐정, 사이버 탐정, 기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탐정 유형 중에서 공인 자격 취득 여부의 다른 구분으로서 탐정 제도가 발달된 미국에서는 공인 탐정 자격이 취득 여부에 따라서 공인 탐정과 일반 탐정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탐정으로서 이 권한과 그 업무 범위에서도 양자 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 탐정 자격증을 면허라고 하고 있고요. 일반 탐정의 자격증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 취업 허가증이라고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 탐정이라는 것은 그 정부에서 주관하는 탐정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 교육을 수료해서 국가가 그 인정하는 탐정 자격을 취득해서 주무관청에서 등록한 후에 탐정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공인 탐정은 국가에서 규정한 모든 사건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요. 탐정회사를 설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의뢰하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탐정 시험과 자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평생교육원에서는 탐정 자격증을 45문항으로 해서 출제해서 60점 이상 되면은 다 합격하는 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의 그 협회마다 또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탐정 시험과 자격의 그 MBC 뉴스 제보 동영상을 한번 보면은 상당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시원하게 해결하는 모습, 탐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일 겁니다.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도 이 탐정을 공식 직업으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자격증 성격의 탐정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대한탐정연합회 김유성 광주시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시험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어떤 분들이 시험을 보셨습니까? 지난 일요일 주말에 광주에서 총 110명 이 탐정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여기에 광주지방경찰청, 동서남북 광산경찰서 6개 기관과 민간이 30명, 경찰관 30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경찰관이 80명으로 많은 이유는 대한탐정연합회에서 경찰에 대한 정보력, 수사력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건가요? 생활정보 지원 탐색사 매니저급은 매니저급과 네. 지원 탐색사 1급이 있는데요. 매니저급은 경찰 경력이라든가 군 경력, 또 국정원 경력, 행정 경력이라든가 관련 석박사 소지자, 행정사, 경비 지도사 이런 분들이 매니저급으로 응시를 하게 되고 탐색사 1급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16세 이상이면 다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탐정이 하는 일은 생활정보 지원 탐색사란 말처럼 정보를 국민들한테 제공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민사사건의 증거 확보 이런 것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공조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 정보가 70 내지 80%가 공개된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정이 그걸 적극 개입해서 국민들한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데 의뢰인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탐정이 증거 확보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의뢰인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네. 네, 한편에서는 이 탐정업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나 아니면 또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대한탐정윤리강령에 탐정이 사생활을 침범해서 불법 행위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배제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찰이 사생활을 침범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해서 혼선을 준다든가 크로스 체크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는 전혀 기우입니다. 그럴 수는 없고 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경찰이 하는 것이고 경찰의 손을 뗀 사건이 있습니다.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라든가 경찰의 인력으로 한계가 있고 또 경찰 수사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다. 그럴 때 의뢰인이 의뢰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수사에 개입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어느 국가도 탐정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이 몇몇 주가 이렇게 수사권이 부분적으로 권한이 부여되는데요. 네. 다른 나라들은 여타 국가는 전혀 탐정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는 8월에 이렇게 공인 탐정 제도가 시행이 되면 민간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민간 자격,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탐정 자격 소지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이냐. 그분들께서는 일단 탐정이 국가 공인화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2차 시험은 특수한 과목을 넣어서 탐정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켜서 양질의 재교육을 시켜서 충출한 능력을 다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재발휘할 수 있도록 대한탐정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겁니다. 네, 앞으로 8월부터 공식 직업으로 인정될 탐정 활동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탐정연합회 김유성 광주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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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한 미국에서 공인탐정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정보기관이 기록을 열람할 수가 있고요. 수사기관이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군 수사기관에도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해서 일반 탐정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공인 자격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탐정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받고 탐정업자 그 사무실에서 고용돼서 업무를 보조원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탐정이 이제 공인화 된다고 하면은 미국과 같이 그 자격 시험을 치러서 그래서 국가 자격으로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도 이제 탐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의뢰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한국평생교육원에서 탐정 전문가 자격증을 따고 경찰관 출신인데 그 서초동에 유명한 로펌 회사에 자문위원으로 가는데 면접을 보는데 지금 연봉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받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민간 자격으로 뭐 탐정 자격증 국가 자격이 아직 없기 때문에 탐정 자격증을 있느냐고 물어봐서 떳떳하게 그 탐정 전문가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꺼내서 신분증 그 탐정 자격증을 보여주면서 탐정 자격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그 첨부시키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첨부시켜서 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잘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국가 공인화 되면은 탐정 자격이 꼭 있어야 그런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취직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민간 자격이지만 탐정 자격을 요구하는 로펌 그 변호사 사무실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공인탐정은 일반 탐정은 공인탐정이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사무실에 소속해서 지식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단독으로 계약을 할 수 없고 탐정 업무라든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의 그 업무 범위와 권한이 있어서 공인 탐정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탐정업이 공인중개사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옛날에 복덕방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그냥 구청에다가 신고만 하면은 탐정 그 공인중개사 업을 할 수가 있었고, 공인중개사 처음 생길 때 아니 그냥 그 집 팔고 사고 전세 계약하고 그러는 게 무슨 공인중개사가 국가 자격이 필요하냐, 그런 시절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창기 공인중개사 초창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인 탐정이 생기면은 그 상당히 직업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탐정의 유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 탐정, 기업 탐정, 부동산 탐정, 재정 탐정, 보험 탐정, 경비 탐정, 사이버 탐정, 기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법률 탐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산업 스파이 그 색출하는 그런 건 기업 탐정, 뭐 세무사, 회계사 하시는 분도 우리 여기 교육원에 와서 탐정 자격증을 따가지고 갔는데요. 기업 탐정을 하고 싶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도 부동산 탐정을 해보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요. 재정 탐정은 그 또 재정에 관계되는 뭐 그런 탐정을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보험 탐정은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보험 임원으로 근무한 사람들도 또 보험 탐정을 해보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경비 탐정 같은 경우는 그 또 우리 그 탐정 자격증을 따가지고 롯데 여기 송파에서 123층 그 롯데 타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뭐 그 소매치기가 많다 보니까 그 업을 탐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번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젊은 사람 유단자 중에서 유대 나온 친구 중에서 한 명을 용인대가 이제 유대가 이제 용인대로 바뀌었는데 용인대 출신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을 해줬는데 적성이 너무 잘 맞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스총 차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무를 사복 입고 근무를 하는데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 소매치기범을 검거해 가지고 경찰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부심도 있고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탐정부터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법률 탐정은 주로 그 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해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그 변호사를 돕기 위해서 재판 관련 증거라든가 자료를 수집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돕기 위한 경찰 등 사건에 관련된 자들과 면담을 해서 그 증인을 확보하고 증거 수집하는 등이 법률 사무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활동하는 탐정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공무원 출신 같은 경우는 행정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사실조사를 또 현장에 가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변호사는 탐정이 지원이라든가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탐정을 몇 명씩 고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정은 법정에서 스스로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탐정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각종 소송에서 이들에 의해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정 간판 달고 영업이 가능하다는 공인 탐정도 그 검토 동영상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설 셜록 홈즈의 고장 영국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탐정이란 직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이 불법이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탐정이란 이름을 달고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아예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법 제정에 들어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두 분 같이 다니는 본 적 있어요?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다니는 탐정은 한국에선 영화나 소설 속 인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명 쓴 것 같아. 내가 직접 수사해서 빼내야겠어. 탐정이란 이름만 못 썼을 뿐 민간 조사원 등은 암암리에 활동해 왔습니다. 달아난 채무자를 찾기 위해 차량을 추적하기도 하는 민간 조사원. 앞에 붙어야 돼. 네, 앞에. 바로. 아니, 차량 번호가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미행을 끝냅니다. 따라가지 마. 그냥 직진? 그냥 이런 활동은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러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환경 분쟁 문제에 민간 조사원이 개입해 상대방 측 민원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모아 조정에서 이기기도 합니다. 내가 사회조사한 보고서도 들어갔어요. 그걸 다 인용을 해서 이의가 없다. 이거는 상대편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그걸 기각시켜가지고 패소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쪽 의뢰인 쪽에서는 손을 들어줬죠. 이제는 법이 바뀌어 탐정사무소 개업이 공식적으로 가능합니다. 도난이나 분실, 은닉 자산을 찾거나 가출한 아동 청소년을 찾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 수집이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등은 불법입니다. 이를 탐정에게 의뢰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이처럼 음성적인 활동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소외지대의 억울하고 답답한 정보적 약자들이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인 생활문제 해결 정보를 지원받기 쉬워집니다. 민간 자격의 공신력을 제고시켜야 경찰은 탐정 민간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감독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기업 탐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업 탐정은 기업체에 고용되거나 대기업 등에서 의뢰를 받아서 회사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활동으로 비용 지출 내역이 허위 사실 등 범죄 의무를 밝혀내거나 회사 재산에 대한 횡령, 배임, 절도 등과 관련해서 이에 연루된 직원을 찾아내는 일 등을 하는 탐정을 말하고 있고요. 부동산 탐정은 상당히 이게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탐정은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 활동을 하는 탐정을 말하고요. 종래 그 부동산 거래 사고는 타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사치하거나 사치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좁은 개념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거래의 당사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지위를 또 위협받는 일체의 상황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미되고 있고요. 또 부동산에서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소유권을 몰라서 현장에서 사실 확인해서 주변 탐문을 해서 땅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것도 이제 탐정, 부동산 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동산 탐정은 전문 업무로서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에 진정한 소유권자 조사라든가 기획 부동산,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에 의한 사고 조사라든가 불법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한 그 피해 조사라든가 변호사 의뢰에 의한 부동산
관련 소송 사건이 증거 자료 수집이라든가 개발 대상 필지의 소유권자 소유 및 인적사항 파악이라든가 불법 알박기 투기자에 대한 조사라든가 건설 자재 도난 및 손실 원인 조사라든가 불법 유치권자 조사라든가 채무 면탈 도피 채무자의 그 소재 파악 및 재산 조사 등 많은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정 탐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재정 탐정은 전문적인 회계 지식을 이용해서 회사 재무 상태라든가 횡령당한 자금이 소재 파악이라든가 변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명으로 감추고 있을 때 이를 추적해서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거나 불법 부당한 자금 거래에 연루되어 있는 회사라든가 개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주로 그 금전과 관련된 횡령, 사기 사건들을 전무로 취급하는 탐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들이 그 기업이라든가 은행이 사고 처리, 담당자나 뭐 변호사와 함께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한국평생교육원에서 저번에 그 4기 때, 5기 때 그 공부하신 분인데요. 회계사, 세무사 출신인데, 회계사를 하시는데, 재정탐정의 매력을 느껴서 탐정을 공부해라 왔다고 해서 자격증을 따가신 분도 있거든요. 보험탐정은 그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르는 자해 행위라든가 보험 사기 등에 관련된 조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탐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험 사기 등 보험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은 보험 탐정 분야는 향후 탐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많은 활동이 기대되는 업무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뭐 그 산에 가서 다쳤는데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뭐 다쳤다든가 그런 시기로 탐정 그 보험 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는 조사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 탐정을 탐정회사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공을 했을 경우에 몇 프로 가져가는 그런 시기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경비탐정은 주로 대규모 판매 시설인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등에서 소속돼서 건물이라든가 시설 내에서 물건이 절도라든가 소매치기 등을 검거하고 내부 직원이 부정행위를 적발해서 고객에 대한 근무 태도, 서비스 등을 감시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탐정을 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백화점에서 이렇게 채용해서 열심히 또 근무하시는 우리 그 한국평생교육원 탐정 전문가 출신도 있고요. 그래서 탐정 합법과 불법 동영상을 보면은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요거는 뭐 동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합법과 불법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비아그라 56만 정을 불법 제조해 유통한 사건. 해외 은닉 자금과 탈세 혐의에 국세청이 수백억 원을 추징한 일. 직원이 사장의 이름을 도용해 50억 원 대출로 도주한 사건. 이 사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사립탐정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경찰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부분, 또 많은 시간과 자원을 요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런 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 넘겨줘서 탐정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공권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은 개인이나 기업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이를 활용을 하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알고 보면 탐정은 생각보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이버 탐정 같은 경우는요. 이 사이버 탐정은 주로 그 온라인상에서 행해지는 사기 등 범죄라든가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범죄 피해자로부터 그 의뢰를 받아서 계약을 맺고 불법 행위의 감시라든가 위법 행위자의 IP 추적이라든가 각종 자료 수집 등을 업무를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하는 탐정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시대가 발달하게 되면서 향후 탐정의 역할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기타 탐정으로서는 뺑소니, 교통사고 뺑소니 났을 때 수사점 의뢰, 수사가 아니고 그 조사점 의뢰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타 이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뺑소니는 사고 후 미조치라고 그러거든요. 뺑소니라는 명칭이 없는데 사고 후 미조치인데 이 공식 명칭은 사고 후 미조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54조에 보면요. 차의 운전 등 그 교통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라든가 그 밖에 승무원의 경우에는 즉시 정차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호를 한번 살펴보면요. 1호를 보면은 사상자를 구하는 등이 필요한 조치, 2호를 보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보면은요. 54조 1항에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정차된 자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54조 1항 제2호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심서 만취 뺑소니 택시기사가 잡는 그 SBS 그 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술에 잔뜩 취한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가 뒤쫓아간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있어서 대부분의 뺑소니가 붙잡히는데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달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오른편에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중앙선까지 넘어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지나갑니다.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공중에 붕 떴다가 차도로 떨어졌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택시기사가 곧바로 승용차를 쫓았습니다. 저거 봐라 저거 잡아야 돼. 이거 잡읍시다 아저씨.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여 멈추란 신호를 보냈지만 승용차 운전자는 신호 위반에 불법 유턴까지 하며 계속 달아났습니다. 반쯤 다 걷는 여자를 쳐버린 거예요. 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대로 막 도망가니까 저거 잡아야 된다. 계속 도망치다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가게 된 승용차는 현장에 있던 시민이 던진 물병을 맞고서야 길가에 멈춰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뒤쫓아온 택시기사를 피해 2km를 달아나다 현장 주변인 이곳에서 택시기사와 시민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23살 이모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CCTV가 늘면서 뺑소니 사고는 해마다 줄고 검거율도 크게 높아졌지만 여전히 한 해 10,000건 가까이 발생해 2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그래서 사고 미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한번 판례 몇 가지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교통사고를 낸 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대다 주기는 하였는데 피해자가 병원 측이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고 날이 밝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후에 병으로 떠난 경우는 대법원, 이거 오래된 판례긴 한데 99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운전자가 운전 도중 무엇인가 차량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냥 지나쳤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 이것도 2000년도 대법원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는 교통사고를 낸 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의해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교통사고 얘기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사건 현장을 바로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2003년도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고요. 사고 후 구호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은 뺑소니 사고인데요. 인피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형사이권 기소되는데 사건 상황에 따라서 구속도 될 수 있고 불구속도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몰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에 의해서 피해자 합의하면은 처벌을 안 하고요. 종합보험 가입에도 처벌을 안 하는데 형사 입건은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상자의 구호를 보면은요, 사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사상자의 상태 확인하고 119 등의 전문 구급요원으로 하여금 호송토록 해야 하고요. 상호 운전자 간의 신원을 또 확인해야 되거든요. 차량 번호라든가 이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서로 연락처, 명함 등을 나누어 가지면 되고요. 교통사고를 났을 경우에 요즘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양쪽에 사고 난 부분을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자기 그 차량 사진을 찍고 상대방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오게 사진을 찍으면은 되고 서로가 명함 정도 교환하고 뭐 번호는 다 찍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하면은 뺑소니로 접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알코올 상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음주량과 음주 상태 표준으로 보면은요. 농도에 따라서 마신 양하고 농도에 따라서 프로테주가 조금 다른데요. 그 마신 양이 소주 두 잔을 먹었을 경우 0.02에서 0.04%가 나오고요. 3잔에서 5잔 정도 먹었을 경우에는 0.05%에서 0.10%고요. 6잔에서 7잔 먹었을 경우에는 0.11에서 0.15%고요. 8잔에서 12잔 먹었을 경우는 0.16에서 0.30%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 변화가 소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당 0.01%가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 잔 먹었을 경우에는 1시간이 경과되면 0.013 정도 되고요. 3잔 먹고 1시간 경과돼서는 0.050, 3잔 먹고 2시간이 경과되면 0.034, 3시간 경우는 0.018, 4시간 경우는 0.002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잔 먹고 1시간이 경과되면 0.1000으로 나오고요. 2시간 경과됐을 경우에도 0.084, 3시간 경과되면 0.068, 4시간 경과되면 0.052, 5시간 경과되면 0.036, 6시간 경과돼도 0.020, 7시간 경과돼도 0.004 정도가 나오고요. 7잔을 먹고 1시간이 경과되면 0.150 정도가 나오고요. 2시간 경과돼도 0.134, 3시간 경과돼도 0.118 정도 나오고요. 4시간 경과되면 0.102, 5시간 경과돼도 0.086, 6시간 경과돼도 0.070, 7시간 경과돼도 0.054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남자들이 지금 코로나 때는 뭐 보통 9시에 다들 귀가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12시까지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12시까지 7잔을 먹었을 경우에 3시간, 4시간 경과되고 보통 6시 정도면 출근 준비하고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치수가 나온다는 거, 그거를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음주 처벌 기준을 보면은요, 술이 취한 상태의 그 운전을 보면은 술이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는 소주 3잔에서 4잔, 맥주 4컵인데 처벌 기준을 보면은요, 음주운전 사망 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최저 3년 이하의 징역, 음주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1천만 원 이상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보면은 0.03%는 이하는 미만은 훈방이거든요. 그 0.03에서 0.08 미만은 면허 정지 100일 정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0.08 이상인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움직이는 시한폭탄, 음주운전, 연합뉴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을 맞아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술 한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랐는데 단속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혜원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명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만삭의 아내를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2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건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사고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한 피의자 허모 씨는 사고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안타까움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 경북 구미에서는 음주 외제차가 경찰에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경차는 전봇대와 부딪힌 뒤 불이 붙었고 여고생 3명과 선생님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외제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80km로 달렸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연평균 5만 1,400여 명. 같은 기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고 3건 가운데 1건은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잦은 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면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운전면허 정지라든가 취소 기준을 보면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 이상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 같은 경우는 0.03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해서 운전대를 한순간에 살인 병기로 만드는 음주운전. 한 잔도 위험하다는 인식 변화와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각국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보면은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인데 기혼자의 경우는 부인을 함께 수감해서 이튿날 훈방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 부인이 바가지를 긁어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노리는 착상이라고 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농도가 0.09 이상이면은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에 부과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2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벌금과 함께 3개월간의 봉급을 반납한다고 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 이상이면은 즉시 병원에서 체열 검사해서 소요 시간에 따라서 1시간 경과 시에 0.01%가 측정치에 추가되고요. 0.08 이상이면은 1개월에서 2개월의 구류를 처하고요. 8천에서 1만 5천 프랑크의 벌금에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310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 터키 같은 경우는요, 적발 즉시 순찰차에 태워서 외곽 30km 지점에 버려두는데요. 그리고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 후에 집에서 구속한다고 합니다. 택시 타고 오면서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그 자전거를 타고 뒤를 따라오면서 감시를 한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요, 적발 즉시 그 총살형인데요.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도 운전석에 앉아서만 있어도 총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돈으로 환산하면은요, 1억 5,2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소주 한 병 먹었을 경우 그렇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 벌금이 한 1,300만 원,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1,950만 원까지 그 이빠이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변호사 선임료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형사 합의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구속 적부심 공탁이 한 500만 원 들어가고요. 인사 사고 면책금이 이제 1억 원 정도 되고요. 면허 재취득 시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할증 보험료가 한 200만 원 올라가고, 그래서 소주 한 병 마시고 전치 4주 인피 사고로 냈을 경우에 1억 5,200만 원이 돈으로 환산하면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음주 차량이 음식점에 돌진해서 손님 20명이 다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합차가 음식점을 덮치면서 저녁 손님들로 북적이던 식당 안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7시 50분쯤. 대전시 동구 가오동에서 40살 배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해 배 씨 부부와 음식점 손님 등 2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배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9살 오모 씨와 차에 타고 있던 두 아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9살 난 막내 아들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 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 상점 앞에서 외국인들이 뒤엉켜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찰관이 말려보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이태원 거리에서 외국인 10여 명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다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외국인들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충남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27살 이모 씨가 갑자기 의식불명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지난해부터 치료감호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료감호소 측은 동료 수감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